경우에는 이남 사이에 음식을 삼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킨 이후에도 음식물이 불안과 물이 남아서 앞에 봐주시고요. 하나, 둘.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 찍겠습니다. 가운데 보시고요. 하나, 둘. 회장 인사말을 써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쓰면은 저는 이제 그 문구가 항상 있는데요. 저희 대한노년치의학회는 치의학계의 미래이다 뭐 이런 말을 항상 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 하는 내용이 아마 학술 우리 부회장님이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학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하고 저희 학술대에서 내어놓는 학술 프로그램하고는 실제로는 이제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저희가 좁혀 가야 하는데요. 그 좁혀 가려면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구강노세 부분을 포함해서 정책이 같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저희가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나가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예를 들면 재택의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원격 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필드가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향해서 갭을 좁혀가면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학습 프로그램을 다 만들면 필드랑 같이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이 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술대도 그런 노력으로 보아주시고요. 그 필드에 일어나는 그 프로그램이 약간 더 좁혀진 부분이 시니어 구강관리 과정 전문가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진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에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하면 이건 약간 오프 더 레코드처럼 되겠지만 사실 학술대회는 개원이 선생님들이 주 대상이라서 이분들이 주로 다루시는 환자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주로 다루어야 되는 강의 주제가 되고요. 네, 요즘 치신부에 많이 그 임상 강좌가 나가고 있는데 노인을 분류했을 때 어쨌든 개원가에 내원하시는 독립적으로 기능적인 노인분들에 대한 주제가 좀 더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조금씩 인식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교정과에서도 노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노인의 동의서 받는 문제라든지 설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오늘 강의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인 환자를 치료할 때 앞으로 의존적인 노인이 된다면 조금 더 남이 나의 구강을 케어해줘야 되는 상황에 되게 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보철과 교수님한테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부탁을 드렸고요. 또 뽑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어떻게 보면 전체 치료 계획에 속한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고 구강 노쇠는 당연히 이제 약간 지금까지 치과대학의 노인 치료 교육에서 얘기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앞으로 많이 강조돼야 될 내용이라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런 치료 계획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방사선 주시는 모시고 이런 예상도 있지만 학술대에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고 그래서 시부전에서 조금 더 특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저기 아까 마이크 저기 그러면 이제 이거 저기 상병령 등재 개념이 제가 이거 이진학 선생님 자료도 잠깐 보고 하니까 완전히 임상적인 기존 것이 감소를 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대한 기능 재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스톱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안에는 교합력이 떨어진다든지 저작 기능이 떨어지지만 저작 기능의 감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보철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그 저희들 만든 공고안에는 그게 있지만 그 문장으로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안에 중재가 들어가는 측면은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기능 재활이나 훈련이나 운동이나 그런 측면에
한 가지 예. 여기 저 9개 핵심 질문 좀 알려 주세요. 저기 노인 구강 관리 매뉴얼에 9개 핵심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제목 좀. 그거를 이제 지금 제목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강 노쇠를 진단하는 것이 노쇠나 또는 노쇠의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또는 구강 노쇠, 구강 기능 저하의 중재에 대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강 기능 저하에 대한 중재가 삶의 질 또는 노쇠 예방, 노쇠의 합병증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또는 구강 건조에 대한 불소 독소가 구강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구강 노쇠를 진단하는 것 자체 또는 구강 노쇠를 구성하는 구강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 기능, 삼킴 기능, 뭐 타액 분비 기능, 이런 구강 위생 관리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의 저하를 진단하는 것이 노화나 삶의 질, 노화의 합병증, 이런 부분들의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핵심 질문을 뽑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논문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질문에 따른 논문이 예를 들어서 뭐 몇천 개가 나오거든요. 그 논문들 중에서 논문의 질을 다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한 10몇 개, 20몇 개, 그러니까 핵심 질문당 논문을 추려서 그 논문에 대한 근거표를 또 만들어서 이 논문이 얼마나 근거 있고 에비던스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질문으로부터 권장 사항을 도출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학술대 자료집을 보시면 최종 권고안이 나와 있는데요. 그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 질문을 구성을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치과의사 협회지에 지금 기고가 되어 있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 노인 구강관리 매뉴얼 작성 보도자료 2페이지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협회 바로 위에 보시면 치과의사 협회지에 지금 기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라서 아마 지금 심사를 받고 있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아마 뭐 리뷰 논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보도자료를 저희가 나눠드렸고 거기에 아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하나씩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이제 이번 임원진 임기 중에 진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노인 구강관리 매뉴얼 작성인데, 죄송합니다. 먼저 참석하신 기사님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신보 전수환 기사님, 혹시 소종석 부회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작성하고 이제 4번에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 및 진료 지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진료 지침 개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진료 지침이라는 게 사실 원칙적인 진료 지침 개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근거 기반에서 이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지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 1년 전에 연구팀을 학회 내에서 구성을 해서 진료 지침 매뉴얼 개발을 했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노쇠에 상응하는 구강 영역에서 구강 노쇠라고 하는 이제 진단 상태에 대한 진단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중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료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임상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단은 상병명이 그러니까 상병명이 먼저 공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중재 방식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상병명 그 내용이 원탁회의 부분에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그 노인구강관리 매뉴얼에 이 연구가 대한치과협회 산하에 있는 치과의료 정책연구원 연구과대로 지금 저희 학회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4번에 있는 구강노쇠 내용이 연구 기능 향상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시의학회랑 같이 해가지고 원탁회의 대중들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합의체를 이루는 이 작년에 치아 50정을 가지고 원탁회의를 아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했을 텐데 올해는 고령자를 위한 구강기능 향상 치과진료지침 개발이라는 주제 제안서를 저희가 내가지고 국내형 4번에 지금 네 번째 페이지의 중간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 및 치료라는 제목으로 원탁회의가 주제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한 6월, 7월부터 사전회의 하고 그리고 8월 31일 날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원탁회의를 하고 원탁회의한 결과물을 다듬어서 지난주에 최종 저희가 공포문까지 합의문을 완전히 다듬었거든요. 그래서 곧 11월 중에 아마 전체적인 일간지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아마 한 20군데에서 30군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합의문이 공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목표는 그다음 목표죠. 마지막이라고 그 다음 단계 목표는 구강노쇠라는 것을 상병명으로 등재하고 그리고 구강노쇠라는 것을 진단하는 행위와 중재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신의료 기술을 신청하고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넘어서서 저희가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 협의회에서 저희가 이제 활동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성근 위원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일반 치과에 오시는 그 노인들 나이를 의무하고 자립이 가능한 노인들은 비용으로 이제 인디펜던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노인들은 뭐 치과 치료하러 오면 되는데 문제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제가 집에 있는 돌봄 노인들, 보존적 노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치과 치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치과 치료와 함께 이분들이 이제 먹고 삼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관계가 돼 있는데 그것과 함께 구강위생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폐렴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구강 건강 위생 관리 내지는 구강 기능 관리 그리고 포함해서 구강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강노쇠라는 병명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이 구강노쇠라는 병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돌봄 노인들의 구강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용적으로도 그 보호자들, 돌봄 노인 보호자들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 치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거의 이제 죽음의 직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금 우리 회장님과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노쇠라는 것이 굉장히 병명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메디칼 쪽하고 저희 이제 협진을 이제 하려고 하게 되면 이 구강노쇠라는 병명이 생기게 되면 협진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자기들도 하기가 이야기하기 용이할 것 같고 또 대신에 지금 그 장애인 그 요양시설에 요양 등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 요양 등급 위원회에 보면은
치과사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진단명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구강장애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협회 차원에 있을 때에 보면 요양등급위원회에 치과서를 넣었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강노쇠라는 진단명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구강노쇠가 진단명이 된다고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장애 등급에 그 구강장애 어떤 그런 등급이 들어가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 그러니까 종합 돌봄 그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치과 쪽에서 되게 활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다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지난 정부 민주당 쪽에서 종합 돌봄을 할 때는 복지 차원에서만 했었어요. 1차 의료가 포함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 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쪽도 1차 의료 쪽 중심으로 하자. 그런데 그 전에 그 의협의 집행부에서 요거를 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의협에서도 이 종합 돌봄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저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치과도 하게 되니까 종합적으로 뭔가 이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치과 쪽도. 그런데 2021년도에 19년도에는 메디칼 쪽에서 시공을 하고 했는데 이 종합 돌봄에 대해서. 근데 그리고 한의사 쪽에서는 2020년에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시공 사업을 해서 하게 되면 2025년도에 이 종합 돌봄이 진행될 때는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구강 노쇠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잘 이렇게 변명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이장님들께서요 좀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치과계의 어떤 외형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크게 정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거든요.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늘 알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을 이제 기획하고 거기 참여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소정석 부회장님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 의료 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 치과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방문 진료라든지 지역사회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치과의 노력들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 학회별로 또는 단체별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좀 모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 성과들도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그 고령사회 치과 의료 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여기 기록된 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저희 회장님께서 준비위원장을 맡으셔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1차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한테 남아있는 과제는 일단은 발족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조직적으로 좀 틀을 갖추고 앞으로 주요 사업들을 잡아서 일단 내년 상반기쯤에는 발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움은 계속해서 이제 내년에도 이어나갈 계획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을 통해서 좀 치과계에서 고령사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또는 구강노쇠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진료 매뉴얼들을 서로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치과계 포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저희 학회, 저희 대한노년 치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며칠 전에 11월 1일 날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보 학술지가 아니었지만 이제 등재 후보 학술지를 거쳐서 저희가 앞으로 등재지 그리고 SCI를 향해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1년에 2번 학회지를 이제 발간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고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회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모든 학생의 학술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계 학술대회 때는 저희가 902명이 등록하셨고 올해 춘계 때도 춘계 학술대회 511명이 등록할 정도로 이제 점점 더 저희가 느끼기에도 선생님들께서 재원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치과계 선생님들께서 노인치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걸 숫자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올해 요번에 거의 3년 만에 대면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앞서 소정석 부회장님이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더 구강 노쇠와 전신 건강의 측면도 사실 좀 더 이제 넣으려고 했고 교정에서부터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노인의 치과 진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루려고 했고 이번 한 번의 학술대회를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에 2번 있는 학술대회와 또 2번 있는 시니어 구강과정 전문가 관리 과정을 통해서 시니어 구강관리 전문가 과정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시니어 구강과정 전문가과정 줄여서 저희 시구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1기는 조금 더 기초적인 베이직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2기에는 조금 더 특화된 세분화된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점차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공고라고 진료 지침을 나갈 때 이제 레벨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치과 의사에 대한 공고일 수도 있고 또 국민이나 환자에 대한 공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지침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가 치료를 결정할 때 진단과 치료를 결정할 때 가이드를 제공해서 불필요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자기의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가 저희가 낼 때는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공고의 수준을 결정을 하고 공고 문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레벨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수준에서 근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고 등급을 부여하고 공고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과 관련해서 회장님 혹시 만약에 금방 혹시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공고안을 못 보셨으니까 저희들 공고안이 이제 2페이지 요약 자료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보도 자료가 앞에 나오는 3페이지가 붙어서 아마 5페이지 자료가 나올 텐데요. 그걸 딱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고하는 주체는 보건의료연구원과 치학회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 합쳐서 원탁회의를 했고 합의문입니다. 합의문의 주 기여자는 사실은 대한원연치 학회에서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주로 외국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안에 보면 항목들이 기준 항목들이 나눠져 있고 그 기준 항목들에 대해서 진단법들이 있고 6항목이 있거든요. 그 6항목 중에 2항목 이상이면 구강노쇠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되게 이제 일목요연한 자료들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훨씬 더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전문가 의견으로 보거나 지금까지 모아진 자료를 볼 때 매우 이런 정도면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계속해서도 합의문을 보기에는 타당하다 그런 자료를 고담아 보십시오. 그 추가
제가 이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여쭤본 예, 예. 건데 보통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게 지침이라든지 뭐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합의문 자체가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근데 그게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하셨던 부분이어서, 근데 그 합의문 자체는 어떤 그 공식적인 공식적인 저거를 그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건 절차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원탁회의에서 이제 치과 주제로 진행되었던 것이 치아 우식 진단 기준이 왜 치과마다 다른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번 저희 같은 경우도 구강 노쇠에 대한 그 원탁 회의를 진행할 때 그 원장원 교수님이라고 이제 노쇠에 대한 가장 그 코호트 연구를 계속 주도하셨던 교수님, 그리고 뭐 일본에서 노쇠 연구를 하셨던 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모이고, 기자분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시각 이런 부분을 좀 대변하고, 그러면서 어떤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주체가 네카이다 보니까 의료 신기술과 관련 그것과 이제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다음 단계를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의료 기술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 맞는 에비던스를 제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프로토콜 짤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다음 단계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이제 네카에서 자료를 릴리즈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자료를 릴리즈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딱 한눈에 금방 아시게 되실 텐데요. 그 안에 있는 항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입안이 건조한 것을 평가하는 그 6항목 중에 그 항목이 있는 거거든요. 삼킬 수 있는 능력, 그 6항목 중에 한 항목으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면 이제 교합력, 6항목 중에 한 항목으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항목들로 우리 아간면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노쇠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아간면 기능인 부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항목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지막에 근거안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신의료 기술을 갈 때는 그것을 평가하는 진단 기준과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설구순 운동법, 예를 들면 그런 중재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하나의 재활의 중재법으로 같이 신의료 기술로 진단과 재활치료법을 같이 가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애초부터 그런 구상이 있었고, 그 구상을 구체화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봐주시고요. 하나, 둘.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 찍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